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현재 그 금융시장이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요거보다 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더 사실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살짝 묻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금융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이제 방송을 계속 찍어 나가면서 소통을 했는데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월 15일, 3월 15일, 16일 날 어떤 게 있죠? FOMC, FOMC 긴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근데 생소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긴축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긴축이라는 것은 양적 완화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쉽게 말하면 시장에 풀리는 돈의 유입을 줄인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긴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리 인상을 통한 투자 심리 위축부터 정부의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도 있고요. 그리고 매입한 자산을 매도하는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또 방송을 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뭘까? 우리 주식 시장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 어 굉장히 뭐 이제 원자재를 막는 어떠한 역할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뭐 수출입이나 아니면 달러 유입을 막겠다.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막겠다. 이런 어떠한 이슈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사실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왜 크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받을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증시가 많이 지금 급등락이 심한 상태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예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쟁이 뭐 그 각지 이제 세계 정부에서 이제 반대를 계속 하니까 요게 다시 중간에 그냥 완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해소가 될 수 있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전쟁을 해서 러시아가 이기건 우크라이나가 이기건 아니면은 뭐 둘이 협의를 잘해서 무마되건 이 부분은 결국에는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소가 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떨어졌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그만큼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것보다 우리가 더 지금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요것보다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긴축이요. 긴축. FOMC 긴축.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긴축을 한다는데 말 그대로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뜻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뭐 미국도 중앙은행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앙은행이 있죠.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를 전통적인 방식의 통화 정책이라고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자금을 빌려간 뒤 상환할 때 이자율을 낮춰준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이건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와 적금금리를 낮춤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근데 반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완전 반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리 인상의 긴축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0.2%이 3월 15일
15일 그리고 3월 16일 날 있을 FOMC. 이 부분이, 이 FOMC는 알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를 줄여서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FOMC에 있을 이 금리 인상의 긴축인데 이 수준이 0.2%냐 아니면 0.5%냐 5%냐 1%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이 급등락이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시장이 더 걱정하는 게 어떤 거가 있냐, 양적 긴축이라는 거예요. 양적 긴축. FOMC의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이 이후에는 항상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양적 긴축이 QT를 만약에 뭐 상반기에 하느냐 아니면은 하반기에 하느냐 뭐 6월 달에 하냐 7월 달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이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이 사실 시장을 더 크게 요동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중간에 이 테이퍼링이라고 있어요. 테이퍼링. 이 3월에 어쨌든 간에 요게 다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테이퍼링은 그냥 뜻이 이거예요. 여러분, 테이퍼링 뜻하면 수양 정도를 줄이는 것. 이 뜻인데 이 테이퍼링을 금리, 돈에다가 하겠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경기가 나빠진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연준은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 양적 완화, 아까 양적 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시행하는데 그 결과 경기가 회복되면 또 다른 고민이 있죠.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오른다. 돈을 풀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물가가 오르는 게 지금 1982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 7.5%, 물가 상승률이 7.5%란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때 연준이 보통 이래서 선택하는 카드가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이래서 이 과정들을, 지금 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 과정들을 보고 연준이 파악하는 건 결국엔 테이퍼링을 해야겠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금리를 올리기 전에 조금씩 서서히 시장에 푸는 돈을 줄인다. 테이퍼링이 아까 뜻 말했죠. 수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조금씩 서서히 시장에 푸는 자금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테이퍼링이 마무리된 후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테이퍼링.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금을 푸는 돈이 점점 줄어들면은 당연히 자금이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 이 금리 인상보다 더 걱정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바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있죠. 양적 긴축. 이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본 결과 뭐 보통 이제 6월, 7월 이 사이에 어쨌든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3월 달 시작으로 3월 15, 16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은 이 6월, 7월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테이퍼링 이후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긴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어떠한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시장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요거를 정리하는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3월이죠. 3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고 뭐 5월 달쯤에 보통 이제 양적 긴축 시행하기 전에 그 한 달 정도 전에 양적 긴축을 미리 발표를 해요. 양적 긴축. 그리고 6월 달, 7월 달 사이에 시작할 예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쨌든 간에 급등락이 심할 것인데 이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발생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아니 뭐 양적 긴축이고 뭐 금리 인상이고 뭐 테이퍼링 그게 뭐 왜 이걸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하냐?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있게 되면 이게 어떠한 부분이 미치냐. 일단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5%.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982년도 이후에 최고치예요. 그래서 목표치 2%를 훨씬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세우는 계획이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 이거를 우리가 제일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인플레이션 원인 먼저 설명할게요. 원인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우리가 뭐 지난 뭐 여러 해를 거쳤지만 뭐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IMF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인플레이션 원인은 질병이죠. 질병 사태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위험, 물가 상승 가속화,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심화, 장기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정리해드리자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일어난 계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시작이 됐냐?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물론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증시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주식은 금융이잖아요. 그러면은 금융에 더 그런 위험한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집중할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FOMC에서 이번에 발표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추세 전환을 못한다. 하기가 힘들다. 이 추세 전환이 뭐냐면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쭉 올라간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후. 근데 상승 추세 전환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전환. 상승 추세 전환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장기화가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증시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데 계속 아래로 치닫겠죠.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결국에 세력이라고 칭하는 그런 세력들이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그럼 이게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회복하기가 힘들어진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값이 서울권에만 거의 한 3주 연속으로 집값이 떨어졌죠.
근데 요게 1년 4개월 정도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강남 집 유동 비율이 1000채밖에 안 돼요. 1000채.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계산해 봤을 때는 유동 비율이 한 2000채 이상은 돼야 된다, 원래는.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3월 9일 날 있을 대선을 보고 이걸 매매를 할지 아니면 뭐 전세를 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아마 결정을 하는 영향도 충분히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FOMC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양적 긴축이 뭐 말 그대로 6, 7월에 되면은 당장의 악재는 어쨌든 겪고 나가면 그 후에는 악재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추세 전환을 하고 반등을 하는데, 양적 긴축이 과연 6월, 7월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하반기 뭐 12월에 진행이 될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우리는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 증시, 주식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대응 방법,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파악할 거는, 그러면은 주식을 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일단은 기존 물려 있는 주식들은 그대로 놔두시고, 대신 장기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 확보를 합니다. 현금 확보. 요게 제일 중요해요. 3월까지는 이 양적 긴축,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었을 때 어쨌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3월까지 주식 뭐 단타 치는 분 빼고, 만약에 나는 이 어떠한 기업 가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식을 사지 말고 현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더 안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안 나와요. 지금 30%대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되니까 국민들이 반대 시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으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물가 상승을 계속 치솟는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지 지지율도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점점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완화가 되겠죠. 근데 사실 요 부분보다는 우리는 항상 인플레이션이나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3월까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FOMC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할지 우리는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민할 때까지는 우리가 현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놔주시고, 뭐 일각에선 코스피가 2,500 아래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 확보를 해놨으니까 떨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때 사면 다시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주며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실제로 지금 기존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 그냥 보유하고, 나머지는 계속 뭐 제가 돈을 벌거나 뭘 할 때 현금을 계속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을 따로 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점의 기회가 됐을 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방송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방송을 보셨다면은 대체적으로 저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거나 또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방송 주말인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